미국의 무역 적자의 근본 원인은 강달러다. 19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통화 가치 하나가 증시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 말어라고 합의에 대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어떤 진짜 목적이 뭘까를 같이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관세를 때리면 수출은 줄어들죠. 물가는 오르고요. 그리고 갈등이 빚어지는 국가와의 사이는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뭐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자신의 국가까지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관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관세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까요? 집착을 하는 걸까요? 심지어 역사적으로 관세를 높이는 그런 나라의 통화는요, 보통 강세였습니다. 네, 지금 뭐 트럼프는 계속 약달러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앞뒤가 뭔가 안 맞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말어라고 합의라는 개념이에요. 일단 이 개념은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인물이 처음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2024년도 11월 달에 미국 대선을 좀 전후로 해가지고 이 트럼프의 경제 자문이자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트럼프의 경제 스승님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스티븐 미런이 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요렇게 생긴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처음 말어라고 합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고서 제목은 글로벌 교역 시스템 재구성에 대한 가이드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놨는데, 일단은 말어라고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 이름을 따와서 말어라고 합의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의 근본 원인은 강달러다. 그리고 중국과 EU 같은 교역 파트너한테 관세 압박을 가해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 합의의 중심에는 약달러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분석이 좀 등장을 하는데, 경제 불균형의 뿌리가 만성적인 강달러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왜 강달러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거인 것 같아요. 일단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죠. 세계 각국은요,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즉 고정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는 항상 수요가 많죠. 공급보다 수요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가치가 높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미국 경제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 무역 적자를 감수를 해야 되고요. 세계 안보도 지켜줘야 되고, 그럼 결국엔 그 부담은 미국의 제조업이라던가 무역업이 떠안고 있다라고 이 보고서에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가치 조정으로 좀 협상을 하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정면으로 말하지 않고 왜 관세를 자꾸 끌고 오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밀런의 보고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국가들이 플라자 합의처럼, 그러니까 이전에 1980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비슷한 내용을 반복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협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관세를 지렛대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뭐 펜타닐 차단이라던가 이민 통제 이런 것 같은 뭐 지금 표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약달러를 위한 압박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21세기형 플라자 합의가 이제 말어라고 합의라고 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스콧 베센트 그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이 사람도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당시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임스 베이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경험을 좀 언급을 하면서 그 당시에 어떤 그 플라자 합의의 조율이 보호 무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시사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역 흑자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통화 체제 개편이라는 좀 큰 그림을 이제 관세로 그리고 있는 거죠. 관세를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이 좀 생기죠. 19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그때 플라자 합의가 진행됐던 독일과 그리고 일본의 통화 가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달러가 당연히 약해졌습니다. 달러는요, 이 마르크화 대비해가지고 약 50% 하락이 나왔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독일이랑 일본 통화 대비해서 상당히 약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 경쟁력이 살아났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일본과 독일은 굉장히 좀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많이 냈던, 그리고 수출을 주로 하던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면서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면은 그럼 두 국가가 망했을까? 에 대한 또 고민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미국의 S&P 500 지수가 3년 동안에 31% 상승을 했습니다. 플라자 합의 이후로 3년간 31% 상승을 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1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1% 상승하는 동안 일본은 130% 올랐고요. 독일은 20%가 넘게 증시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급등하면은 보통 이런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는데 왜 독일과 일본 증시는 상승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유동성 그리고 정책, 이 두 가지에 있습니다. 일본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좀 내부적으로 위축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일본은 금리를 대폭으로 인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산시장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고요. 그러면서 버블이 만들어졌어요. 이때가 유례없는 일본의 호황기라고 했었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유례없는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펌핑이 되게 됩니다.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단은 펀더멘털이 좀 탄탄하고 물가를 안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털로 극복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부담 자체를. 네, 그러면서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고 그런 것들이 증시를 좀 상승시키는 그런 동력이 돼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정책이라던가 유동성,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유입이 됐는데 이때 레이건 정부였습니다. 행정부였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레이거노믹스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뭐 미국 감세하고 규제 완화하고 금리까지 좀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좀 진입을 했던 구간이었었고, 네, 그러니까 유동성 파티를 했던 거예요. 이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통화 가치를 좀 하락을 시켜서 일부러 끌어내려서 어느 정도 좀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했던 것도 당연히 이 미국 증시를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였었겠죠. 네, 근데 그것만이 요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다른 국가들도 이제 증시가 굉장히 활황이었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런 관세라던가 뭐 통화 정책 이런 것들보다 가장 중요했던 건 유동성 그리고 정책상의 지원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통화 가치 하나가 증시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그거에 따른 정책 대응과 그리고 자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 좀 언론들을 보면은요, 트럼프가 모든 걸 다 망칠 것처럼 보도를 해요. 근데 관세 정책이 무조건 파괴적으로 연결이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요, 레이건 행정부와 굉장히 유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하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상원 쪽에서는 트럼프의 감세 연장, 이런 예산 결의안을 또 가결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약달러 유도하고 있죠. 관세 압박해서 그에 뒤따를 통화 조정을 좀 협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비슷해요. 이전 1980년대와. 그러니까 즉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세 전쟁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전략적인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목표는 말어라고 합의를 통해서 약달러라던가 무역 균형을 동시에 달성하는 거, 이거를 트럼프가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다. 정책과 유동성의 방향이 자산시장의 흐름을 결정을 하는 거지, 단순히 달러가 약해진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가 망한다던가 뭐 관세를 올린다고 주식시장이 다 같이 붕괴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마러라고 합의가 실제로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시장의 반발이 당연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그 예일대 명예교수 중에 스티븐 로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를 최근에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은 이 트럼프 경제진의 그 경제 논리 자체가 전제가 아예 틀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러라고 합의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트럼프 경제팀이 원인과 결과를 좀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좀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진전이 될지 마러라고 합의까지 연결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트럼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좀 추정이 되는 마러라고 합의까지 이어지게 된다. 물론 이게 공식적인 경제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월가에서 처음 시작된 용어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이 합의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모든 게 다 끝나고 망가질 거고 경제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